안녕하세요. 존버 존 모나드입니다. 자, 이게 뭔 일이래요, 여러분들.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가 해제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달러랑 그다음에 금, 해외 주식 왜 이런 거에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지 또 한번 알 수가 있었던 지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 한번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엄령이 터지고 지금 뭐 군인들이 뭐 국회를 점령을 하고 일종의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계엄령을 왜 선포했는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12월 3일 밤에 10시 반부터 10시 28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11시에 계엄사 사령부 전환 및 포구령 1호 발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 시도 그리고 정당 활동 집회 등 정치 활동 금지 뭐 이런 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1시경에 12월 4일 1시경에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그다음에 여야 의원 190명이 본회의를 개최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결을 해서 지금 뭐 4시 30분경 12월 4일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의사 표명을 했고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수용 및 계엄군 철수 발표를 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이런 계엄령이 됐다가 해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자기 뜻대로 뭐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고 뭐 반대당의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 그런 게 안 돼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야 떠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여야 떠나서 그냥 봤을 때 우리나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자기의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는 등한시 하고 있으면서 진짜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하는 건지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 그런 데에 있다. 제가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국내 시장 조심하셔라. 원화 조심하시고 그리고 원화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걸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계엄령 선포되고 우리나라 환율이나 아니면은 뭐 있잖아요. 환율이나 주식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이걸 한번 봤거든요. 환율은 뭐 아시다시피 1443원까지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 계엄령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동아시아의 민주국가로서 이런 명예가 어느 정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훼손이 됐잖아요.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령 절차로 인해서 선진국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과 같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에서도 한국의 상황을 지금 우려 깊게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화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 외화 투자하는 지금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돈을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빼면서 환율이 지금 폭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율 하락이 뭐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지금 폭등을 한 이유가 다 이런 여러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 역시나 외화 자본들이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믿지 못하고 이제는 달러 자산을 환전해서 다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가지 않을까요? 원화 자산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또 경제가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계엄령을 발표하고 해제가 돼서 물론 환율이 내려오긴 했지만 1416원, 141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은 이걸 보여준 거죠. 아, 이제는 환율이 뚫렸습니다. 이제 환율에 대해서 거의 뭐 1440원 그때까지 뚫려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이 1,400원 돌파할 것이다. 환율 1,400원 돌파하니까 미국 주식이랑 금이랑 달러랑 이런 거 여러분들 모아 가셔라. 원하는 되도록이면 많이 갖고 있지 마라.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장은 더군다나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점점
1,400원은 이미 넘어섰고 뉴 노멀이 됐고요. 이제는 1,5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또 이제는 여행 금지국으로 또 지정이 몇 개 나라에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도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는 하락을 하고 이걸로 많이 스크래치가 났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계엄령이 언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최근래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가 암살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큰 계엄령은 뭐 몇 개가 있었는데, 뭐 지금 요즘은 뭐 계엄령이 뭐냐 약간 역사로 배웠었는데, 이게 진짜 벌어졌다고 해서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뭔가 위기에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 급등락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투자 안정성이 우려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은 공포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이제 외환 보유액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와 같은 해외 인물들이 한국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또 이제는 여러 이런 반응을 통해서 주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또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지금 뭐 저출산으로 국가가 소멸할 거다 이렇게 걱정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 계엄령을 보면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환율의 급등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금은 이렇게 사태가 퍼졌는데도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원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낫다고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그거에 비하면 지금 보면은 리플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갑자기 엄청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니플은 제가 봤을 때 니플이래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어떤 분들은 안전자산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 사태로 이렇게 폭락하는 거 보면서 이것도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차라리 안전자산은 금이 오히려 더 안전자산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사건으로 안전자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이런 계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코스피를 한번 잠깐 봤는데요. 코스피는 1.8% 마이너스 됐고요. 코스닥은 2.2% 지금 현재 1시 반 기준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상한가 친 종목들을 제가 봤는데요. 국장에서 지금 보면 정치 테마주들이 거의 다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역시나 국장은 대단하다. 정치 테마주가 또 이래 상한가를 가는 거 보면 역시나 국장은 국장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도지사죠. 이분이 도지사죠. 그래서 국지전 같은 의도적 군사충돌 상황 유발 걱정, 이렇게 해서 계엄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국지전이나 의도적 이런 군사충돌도 할 수 있으니까 걱정된다. 저도 이게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하지 않아서, 그리고 해제가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랑 미래가 문제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미래가 저는 너무 걱정이 된다. 지금 SK나 삼성도 지금 이 사람 누구죠?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뽑힌 라마스와미, 이 사람이 지금 SK나 삼성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통해 총 527억 달러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해서 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수십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 중이며 부지 선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거의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삼성전자가 64억 달러 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텍사스 공장 있잖아요. 텍사스 공장도 원래 초기에는 170억 달러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최소 이제 250억 달러로 급증을 했고, 향후에는 이제는 이게
더 간다고 하면 300억 달러를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투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물가 상승과 근로자 생산성 저하로 인해서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해도 과연 마진율을 맞출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의문이다. 그래서 이런 칩스법 때문에 오히려 한국만 지금 계속 또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재안이 또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따로 다뤄드려야 되는데, 반도체 제재안을 봤을 때도 한국만 지금 여기에 속해 있고, 오히려 일본과 네덜란드는 제외된 거 보면서 야, 진짜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가 걱정되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100만 유튜버가 뭐 몇 차로 나눠서 사라고 했을 때도 절대 사면 안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또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보세요. 아직 추세가 안 끝났습니다.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참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미래가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계속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실물 경기도 지금 최악을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포스코 2공장 있잖아요. 현대제철의 경우 포스코 포항 2공장이 지금 멈춰섰고, 포스코는 45년 9개월 만에 가동했던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이 가동을 각각 멈췄다. 그래서 공장이 스톱되고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항제철소 지금 11월 19일 날 이 가동 중단이 됐고요. 진짜 제1강 1제강 공장은 24년 7월에 폐쇄가 됐습니다. 이렇게 폐쇄가 되는 이유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저가 공세죠. 저가 철강제 공세, 그리고 설비 노후화 이런 게 있었지만, 자꾸 중국을 저가 공세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값이 싸고 품질이 좋게 뽑아내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꾸 중국이 악마고 중국은 저가로 이렇게 공세를 해서 사업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웃기다. 이제는 생각이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중국보다 싸고 좋은 철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여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고민도 없고 어떻게든 부동산을 살릴까, 둔촌주공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국가 기반 산업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철강도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까지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참 포스코 말이 많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롯데가 유명하죠. 롯데도 지금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죠. 이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여수 2공장마저 가동이 중단됐다. 영업손실은 6,600억 원. 롯데도 지금 왜 휘청휘청 한다는 이런 소문이 왜 돌까요? 다 이런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이랑 지금 내수가 지금 박살나고 있다니까요.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수가 박살되는 신호가 다 나오는 겁니다. 롯데케미칼도 있고요. 아까 포스코나 이런 거는 국제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인건비가 많이 높아졌고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들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듯이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처음에 인건비가 싼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한국의 인건비가 이제는 일본보다 더 많이 올라와 버렸으니까 이제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막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자산 가치를 폭등했던 거를,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조롱을 했지만 일본처럼 낮추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대별로도 또 욕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부동산 폭등시키면서 다 말아먹었죠. 이제 말아먹는 결과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 전기차 비아디가 이제는 한국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전기차 이제 공세까지 들어오는데 과연 이런 거를 어떻게 잘 막을 수가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물론 어떻게든 보조금이든 언론을 통해서 전기차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죠. 물론 국내 소비자를 호구 취급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아디를 어느 정도 중국 정차를 잘 막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작이란 얘기죠. 이게 비아디가 들어오고 지커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샤오미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니오, 샤오펑 이런 데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공세, 그리고 세계적으로 수출에서는 과연 중국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자동차에서. 그래서 참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배터리죠. 중국과 격차가 계속 벌어졌죠. 그래서 중국과 격차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CATL과 비아디는 중국 기업이죠. 리튬 인산철로 배터리 기술 혁신을 해서 계속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너럴 모터스는 LG 엔솔 합작 공장에 발 빼고 오히려 CATL과 손잡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쉐보레 볼트 이런 것도 이제 CATL이랑 CATL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LFP가 안 좋다 또 이런 잡소리를 하면서 계속 언론 조작을 하고 있죠. 이 현실을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LFP 뭐 NCM 배터리를 뭐 더 잘 만든다. 아니, 잘 만들면 뭐 하냐고요. 팔리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자, 이거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지금 출하량이랑 이번에 11월 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거 보면은, 자, 지금 보세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가 52.2%로 거의 뭐 CATL과 비아디,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이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독점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언제까지 언론의 물타기로 국뽕 자위질을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너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나라 자체가 이거 바뀌려고 안 하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국정하는 거 아니다.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탈원화하셔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도 무너져야 되고요. 근데 부동산을 아마도 얘네들이 무너뜨리지 않을 것 같아요. 좌파든 아니면은 우파든 둘 다 부동산에 미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관 산업들이 무너지는 위기에도 결국에는 부동산은 지키려고 저는 할 것 같다는 이런 좀 암울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빚내서 투자하는 LG 엔솔, 그 다음에 투자하고 현금이 남는 CATL, 딱 이 지금 상황입니다. 2차전지에 지금 미래가 딱 보이시죠? 그래서 2차전지 테마 한번 볼게요. 그렇게 저를 욕하고 2차전지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2차전지 이거 내려오는 거 보세요. 이 주가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한국의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중국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너무 거품이라고. 이 거품을 제가 몇 번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말 안 들으셨잖아요. 참 이렇게 쭉 내려왔다. 그래서 이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참 많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뭐 일본처럼 30년을 겪어야 될 텐데, 이제 잃어버린 1년이 이제 시작될 텐데 참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을까. 참 이거 보면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여기 있는 ETF들 있잖아요. 해외 ETF들 빨리빨리 모아 가셔라. 원화 들고 있으면은 빨리빨리 이런 거 ETF 사셔서 여러분들 자산들을 2차전지 테마 말고요. 여러분들 자산들을 늘려 가셔라. 글로벌 반도체도 그렇고 특히나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거의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직투를 하실 분들은 뭐 세배 레버리지, TQQQ나 SOXL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을 계속 늘릴 거거든요. 돈을 어떻게든 계속 풀 겁니다. 부동산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계속 풀어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려고 하겠지만, 결국에 돈을 계속 풀어도 돈은 계속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산업으로 돌지 않고 물가는 폭등하고 환율은 아마도 폭등할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 페소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났죠. 나라가 망하면서 원래는 5페소였는데 1달러당 1000페소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뭐 지금 이 그래프가 다 안 나오는데 이렇게까지요. 몇 프로가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야, 몇백만 프로,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환율이 아예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이게 경제 파산,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환율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환율이 1,500원, 1,600원, 심지어 2,000원까지도 가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빨리빨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엄령으로 통해서 이런 우리나라 또 미래를 한번 봤는데요. 역시나 빨리빨리 원화를 달러로 바꾸거나 원화를 빨리 금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국내 자산은 빨리빨리 해외 자산으로 바꾸는 게 맞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